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3세 양준섭입니다. 어느 가장이나 그렇겠지만 저도 젊은 시절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조언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자식들이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다 옳은 방법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해서 딸과 아들 하나씩을 낳고 45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얼마 안 가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살림도 넉넉해졌답니다. 이후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둘 다 유학을 가라고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유학을 반대했지만 그것이 자식의 미래를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 저는 강력하게 밀어붙여버렸고 늘 그랬듯 가족들은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두 아이들은 모두 호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대학교까지 다녔죠. 이후 몇 년이 지나 호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호주에서의 삶이 좋았는지 그쪽에 취직을 해서 영주권 받아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남자라면 응당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아비의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했죠. 그게 아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결국 제 뜻대로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26살이 된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도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저희가 걱정된다면서 호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오겠다 했지만 저는 자리 잡은 곳에서 생활하라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당시 딸은 호주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볼 때 한창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시기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죽은 후 아내는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겹치면서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죠. 아내는 아들의 죽음이 다 제 탓이라면서 늘 저를 탓했어요. 왜 늘 자식들을 위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가까이에서 돌보아 주는 것밖에는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에 소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는지 결국 아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제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온 딸 역시 2년 전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겠다 했을 때 왜 말렸느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내가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엄마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보고 가라고 했으면 아빠가 옆에서 엄마를 잘 돌봤어야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냐고. 아빠는 늘 그런 식이야. 아빠 본인 의견만 맞는 말이지. 딸은 그렇게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고는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마음을 추스른 저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그동안 믿고 회사를 맡겼던 안 전무가 회사를 엉망으로 만든 뒤였더군요. 수익은커녕 빚만 가득했고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살려봐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이대로 접어야겠다는 마음만 들더군요. 이제 딸도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고 아내와 아들은 없으니 더 이상 제가 열심히 살 목적도 돈을 벌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 후 저는 지금까지 살던 집을 팔아 남아있는 부채를 정리하고 회사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수중에 있는 돈으로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곳까지 알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언덕이 많은 동네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아파트의 집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오르내리기는 힘들지만 산과 가까워 공기는 좋았습니다. 옛날에 살던 곳에 비하면 형편없었지만 혼자 사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산동네로 이사한 저는 자연을 벗삼아 그간 힘들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 살고 싶었지만 많은 힘든 일들 때문인지 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군요. 어느 날 잠깐 슈퍼에 가는 길에 쓰러지고 만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바로 신고를 해준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 몸에 마비가 왔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보폭이 아주 좁고 느리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조차 없었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왔지만 집이 언덕이 가파른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곳에 있으니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 소식을 들은 딸이 한국을 오가며 챙기려 했지만 호주에 제 밥벌이가 있으니 저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면서 억지로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최대한 몸의 기능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더군요. 하지만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데 집을 나서면 언덕을 오르내려야만 했기에 최대한 외출은 자제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었죠. 생필품도 사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니 말입니다. 특히 집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이 버스가 잘 오지를 않았어요. 운동 삼아 걸어 다니면 좋겠지만 버스가 다니는 길 또한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언덕백이어서 다리 마비가 온 저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택시를 타려 해도 외진 동네라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택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병원을 가려면 이 동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 한번 가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힘들게 병원을 다녀오는 길,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잘 가던 버스가 높은 언덕을 앞에 두고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퇴근 시간과 겹쳐 버스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는 버스가 고장난 것 같다면서 승객들에게 다음 버스로 갈아타라고 하더군요. 결국 버스에 있던 그 많은 사람은 전부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15분 정도를 기다려 다음 버스가 왔는데 그 버스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새로운 버스도 이미 만원 상태인데 고장난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까지 다 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먼저 타서 공간을 확보하려던 사람들은 버스를 향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저 역시 혹시라도 이번에 온 버스를 놓칠세라 최대한 빨리 걸으려 노력하면서 버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다 탔지만 저는 버스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 탔다고 생각한 기사는 출발하려고 버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또 이곳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려서 다음 버스를 타야 하나 아니면 이 언덕배기를 걸어 올라가야 하나 걱정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제 뒤에 있던 한 아가씨가 툭 튀어나와 버스를 힘차게 두들겼습니다. 아저씨, 여기 아직 못 탄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까 고장난 버스에서 같이 내린 듯한 아가씨는 걸음이 느린 제가 버스를 놓칠까 싶은 마음에 제 걸음을 맞춰 뒤따라온 듯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버스를 두드려준 덕에 무사히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서도 그 아가씨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겨우 서 있던 저를 위해 앉아있던 사람에게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해 주더군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한 저는 아침 저녁 한 번씩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곤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제가 사는 동에서 입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 꽤 힘든 수준이었지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걷다가 힘들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면서
천천히 오르내렸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에 버스에서 도와줬던 그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아랫동에 사는 듯 하더군요. 그 아가씨도 운동을 하는지 이 길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쉬고 있던 저는 어눌한 발음으로 아가씨를 불렀고 아가씨는 놀란 듯 하더니 절 알아보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가씨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네요. 그날 도와줘서 고마웠는데 인사를 못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줄 몰랐네요. 아가씨는 아니라면서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가씨와 운동을 하다가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가씨는 참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 그 아가씨가 웬 젊은 남자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인 듯 했죠. 그런데 멀리서 보아도 그 남자가 이 아가씨에게 하는 행동이 다소 거칠어 보였어요. 아가씨는 자신을 막대하는 그 남자를 붙잡고 있었고 남자는 그런 아가씨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나쁜 남자 같더군요. 여차하면 무슨 일이 날까 싶어 가만히 지켜봤는데 다행히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자가 아가씨를 두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아가씨는 망연자실한 듯 가만히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이 들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운동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아가씨가 홀로 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할 겸 다가갔어요. 이미 조금 취해 보이던 아가씨는 저를 보자 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네요. 무슨 속상한 일 있어요? 아가씨의 웃음 짓는 얼굴에 그늘이 보였고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제 딸 같기도 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자꾸 집에서 반대를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술에 취했는지 묻지도 않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아무래도 그 남자가 아가씨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딸이라도 절대 그런 남자에게는 못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아가씨는 본인 남자친구의 거친 성격을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가씨가 질문하더군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힘든 길을 가는 걸 두고 보지 않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한 건 사실이고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겪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죠. 감정의 눈으로 볼 때와 객관의 눈으로 볼 때 차이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요. 난 아가씨가 방금 이야기한 것만 들어도 왜 부모님이 반대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에이, 아저씨가 제 남자친구를 몰라서 그래요. 아가씨는 웃으며 얼버무렸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젊은 사람한테 제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 주장을 강요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하늘로 간 아들 이야기를 조금 해주게 되었어요. 그 아가씨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내가 가장 다행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딸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술에 취한 아가씨가 제 말을 듣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선해 보이는 아가씨에게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설프게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산과 지팡이를 둘 다 들고 돌아다니기가 힘들었기에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죠. 잠깐씩 비가 그친 시간에만 바람을 쐴 겸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가씨를 만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가 해준 말이 듣기 좋지 않았기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주치질 못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열심히 재활운동을 한 덕에 걸음걸이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간단한 소일거리가 가능할 정도였죠. 그때쯤 갑자기 큰딸이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회사로 이직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년의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는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온 것이죠. 딸은 저 혼자 어설프게 해오고 있던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물론 딸이 해주는 서양식 음식은 그다지 입에 맞지 않았지만 청소나 빨래는 곧잘 하더군요. 몇 년간 외로이 혼자 살다가 누군가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행동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온 딸은 제대로 취직은 안 하고 놀면서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물건만 사대면서 몇 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나이가 37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한 딸이 혼자 살려면 능력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저러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하겠다며 찾은 직업이 어이없게 애들 영어 과외를 해주는 일이었죠. 내가 저러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유학을 보냈나 싶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빠 걱정을 한다고 하기엔 이미 제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데 문제도 없으니 딱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죠. 저는 딸이 놀면서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 딸과 갈등이 생겼죠. 집구석에서 푼돈 벌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쌓았던 경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 내가 너 과외나 하라고 유학 보내준 줄 아니? 쓸 돈은 충분히 있으니 일은 좀 덜 해도 상관없어. 돈이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젊은 나이에 빈둥대지 말고 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너 지금까지 호주에서 쌓은 경력 아깝지도 않니? 결혼도 못해서 의지할 남편도 없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결혼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일 좀 안 한다고 내가 쌓은 경력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 말에 딸도 화가 났는지 큰 소리를 냈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흥분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래봐야 갈 곳이 없으니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어린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 하나가 제 옆을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흘끗 보니 그때 그 아가씨가 아기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 놀라서 쳐다보았는데 그 아기 엄마도 절 알아보더군요. 어머, 아저씨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아가씨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니 제 옆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더군요. 다른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다가 작년에 아이를 낳고 얼마 전에 다시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요. 혹시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한 건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아가씨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저씨 만나면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요. 이상하게 아저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때 그러셨잖아요. 딸이 한국에 있었다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이에요. 그때 아저씨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자식 다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멀리 살아서 다행이라는 아저씨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도 그렇더라고요. 아저씨처럼 늘 상식이 먼저이신 분들이셨죠.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진 아가씨는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이라 시간이 안 맞아서인지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같은 아파트니까 언젠가 만나겠지 했는데 그해 가을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자취를 하게 되어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아가씨는 제 덕분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평생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본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내 딸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반대하시는 거라는 결론이 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남자와는 헤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 후 아기를 키우고 있다 했습니다. 그 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아가씨를 자주 만났는데 모두에게 인사성이 밝은 게 딱 봐도 바르고 착하게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명절에 음식을 만들면 경비실은 물론 우리 집에까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좋은 사람 같아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살가웠고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스스럼 없이 도와주기도 했죠. 근래에는 찾기 힘든 참 보기 좋은 부부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딸과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결혼도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전업주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밀었거든요. 그날도 딸이 뭔가를 만든다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집 밖에 나왔다가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세요? 제 어두운 표정을 본 아기 엄마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전 딸이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왔는데 40 다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너무 한심해요. 어릴 때는 강요라도 했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네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자 내 이야기를 듣던 아기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이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자식은요, 젊을 때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심장이 내려앉아요. 그제야 부모님이 없어질까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따님은 아마 어떻게든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따님이 외국에서 좋은 회사 다녔었다면서요? 그 조건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자식도 그냥 내 부모님이라서 느끼는 뭉클한 감정이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두 분만 집에 남은 게 너무 걸려서 다시 가까이 이사까지 왔는데 멀리 사는 따님은 어땠겠어요. 게다가 아프신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말을 했겠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지내고 싶어요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신다는 말조차 입에 올릴 수가 없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딸은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한국에 온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와 싸울 때면 지금이라도 직장은 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말 뒤에 함축된 말이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 였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가만히 보면 딸은 저와 언쟁을 하고 난 뒤에도 아빠 뭐 해줄까? 하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물었고 살림도 제 손이 안 가게 챙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이 계속 인터넷이랑 홈쇼핑으로 사들이던 물건들은 다 저에게 좋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입맛에 맞지 않는 서양 음식만 만들던 딸은 언젠가부터 어설픈 솜씨로 한식을 만들었고 이제는 제법 정갈한 솜씨로 고기나 생선 그리고 채소가 섞인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아기 엄마 덕분에 딸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저는 본인의 경력을 포기하고 아빠와의 시간을 선택한 딸을 한심해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저는 딸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따라 나섰고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제가 다칠까 싶어 그런지 제 손을 꼭 잡으며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기 엄마 말이 맞았다고 하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고였습니다. 호주에서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하던 딸 역시 눈물이 나는지 연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딸이 아빠 챙겨야지. 이제 나랑 아빠만 가족이잖아. 내가 잘 챙겨줄게. 딸은 엄마를 보내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지만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한국에 있을 걸 하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도 아주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그때는 저를 고쳐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빠 혼자 힘들게 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딸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다 컸네. 하지만 딸은 제 마음을 다 알았는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73세가 된 저는 여전히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서 이 세상 서로를 가장 위해주는 관계로 서로의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종종 동네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아기 엄마와 그 가족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지내는 듯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는 그런 관계이죠. 자식은 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오해하고 부모는 자식을 항상 어린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모두 각자의 가족을 위하는 큰 사랑이 들어있어요. 다만 부모의 언어와 자식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부모의 언어를 알려줬고 아기 엄마는 저에게 자식의 언어를 알려준 셈입니다. 그 덕에 아기 엄마도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제가 70대가 되고 보니 후회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니 다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딸처럼 말입니다. 부끄럽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번씩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